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시간의 역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시간을 사용했고 또 시간을 표시했고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의미랄까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인간한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있고 암만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뭐 더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영화는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이제 미래에는 시간을 현금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 만큼 자기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오래 사신 분이나 지금 막 태어난 애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는 둘 다 어느 경우든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경험한 시간은 내가 예전에도 경험한 거고 똑같아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가 들었건 적건 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간들은 생전 처음 대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시했으며 어떻게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뭐 시간 없어 바빠 오늘 몇 시에 만나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혹시 시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를 사실 아시면 아마 전지전능한 심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주 대폭발이죠. 자, 이 빅뱅 이론은 처음에 우주가 있었는데요. 이 우주에서 정말 먼지만한 크기의 우주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대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을 빵 하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발했으니까 폭발하면서 이게 팍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빡 늘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저 대폭발 시점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어쨌든 물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가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놈은 천천히 퍼지고 멀리 있는 놈은 그만큼 공간에 따라서 빨리 퍼집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지금도 우주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폭발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무도 모르죠. 오직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만이 그걸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많은 신화나 각 나라 또는 뭐 지역에마다 신화가 있죠. 신화에서는 우주의 시작 또 이야기의 시작을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이 빅뱅 이런 폭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빅뱅, 저 폭발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거를 이제 점점점 과학적으로 밝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약 한 100억 년 전서부터 150억 년 전쯤 해가지고 대폭발이 있었다. 우리가 인류가요, 지구상에 등장해서 문화, 문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옷을 입고 뭐 이야기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한 시기는 이 100억 년 또는 150억 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새발의 피죠. 완전히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그죠? 100억 년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달래요. 얼마 달래면 1원 달랍니다. 1원. 1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100억은 그래도 그냥 100억이죠. 근데 그 1원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폭발서부터 해서 지금 시작돼서 우리 인류라는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한 1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 그 시기가 그 짧은 시기 동안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크게 오래됐죠. 실제로 2009년도에 나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언제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점점 확대가 됐을까라는 걸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결과 137억 년이 됐더라.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난 게 137억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주에 이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거를 놓고 굉장히 그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라고 크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주가 과연 유한이냐 무한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은 또 이걸 계산해내요. 계산을 해서 우주는 유한이다 라는 계산값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주를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우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 그러면요, 아마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 바닥에 그림에 보시면 바닥에 시커멓게 돼 있죠. 저 공간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공간 뭔가 채우고 있어요. 지구도 우리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가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거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우주 먼지 또 행성 등등등일 거라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가 넓이가 얼마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유한인지 무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좀 확대를 좀 해봤어요. 요만큼만 제가 확대를 한번 요 부분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확대했는데 얼만큼 될까요? 요만큼 됩니다. 확대한 것 같나요? 굉장히 많이 확대한 겁니다. 한 몇만 배 정도 확대한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이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뭔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 부분만 하나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좀 막 뭉쳐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인데 이 은하가 있고요. 근데 은하의 종류가 몇 개냐?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서 몇 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를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무슨 공상 과학 영화 또는 뭐 아이들 뭐 과학 뭐 어쩌고 맨날 안드로메다에서 공주가 오죠. 뭐 안드로메다 공주가 와가지고 막 나쁜 놈들하고 싸우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한 뭐 1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디서 쳐들어왔다 또는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났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막 비행기 타고 나가서 싸우고 뭐
무슨 미국 대통령이 나가서 직접 외계인하고 싸우고 막 총 들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뻥입니다.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길 바라는 것뿐이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올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는 돌도끼를 들은 원시인이고요. 그들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 신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싸우면 안 돼요. 과학기술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태양은 어디쯤 있느냐? 요쯤 있어요. 은하에서 조금 삐져나가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넓은 우주 중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연장 안에 막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먼지가 떠다니고 있죠. 공기도 꽉 차 있고요. 그 먼지, 눈에 안 보이는 먼지 덩어리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먼지 덩어리의 중심도 아니고 어디 저 구석탱이 끝에 딱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쯤 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태양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크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은하를 옆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은하는요,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면서 회전하면서 돌아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 뭐 1초에 막 거의 몇만 킬로미터 뭐 이런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예, 지구도 사실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속도로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한 시속 1000km쯤 날릅니다. 왔다 갔다 평균 잡아서요. 시속 1000km쯤 날르는데 지구는 그거보다 더 빨리 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붙어 살고 있습니다. 한 1500km 정도의 속도로, 시속 1500km의 속도로 막 돌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붙어 살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사는 게 신기하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요 정도, 요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우주선처럼 생겼죠. 무슨 비행 접시, 그죠? 예, 왜냐면 이게 나선 운동을 회전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고요. 이 폭이 얼마냐면 1000광년쯤 됩니다. 1000광년은 빛이 1000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그 빛이 1000년 동안 가는 게 이 은하의 그 높이입니다. 높이. 그 다음에 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이쪽에서 이쪽 끝에 가는데 빛이 10만 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쯤 있느냐? 이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3만 광년쯤, 빛의 속도로 3만 년쯤 가야지 태양계가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늘에 이렇게 은하수가 쫙 있죠. 그 은하수가 어디냐? 바로 이 지금 우리 은하의 옆 테두리입니다. 그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들이냐? 그럼 지구처럼 별들, 이렇게 행성들이냐? 아니에요. 그게 태양과 같은 별들입니다. 항성들이에요. 다 빛나는, 타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뭐냐? 요런 별들입니다. 이게 행성이죠. 예.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요런 10만 광년의 지름을 갖고 있는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데 그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으면서 태양계를 이루는 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태양계,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태양계의 지구가요, 여기 조그맣게 있죠. 사실 우주 전체로 따지면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이게 이 우주나 신에 대해서 정말, 저는 사실 종교가 없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일이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 속에 사는데 이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의 전체 무게의 전체 크기의 약 95% 이상이 태양입니다. 나머지 조금이 요걸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가 목성이 최고 크죠. 목성이 요게 태양이 되려고 하다가 못 됐어요. 질량이 좀 모자라서 얘가 더 응축되고 모이고 막 하면은 얘가 이제 스스로 폭발 일어나서 스스로
타야 되는데 크기가 조금 모자라서 목성이 됐습니다. 최고 커요. 그 나머지를 다 합친 것도 목성보다 안 됩니다. 크기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구가 요만하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죠. 우리 수성은 눈으로 보기 참 힘듭니다. 근데 금성은 많이 보시죠. 이렇게 새벽별, 무슨 개밥바라기별 뭐 이런 별칭이 있죠. 아침에 이게 떠야 개밥을 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는데요. 여기 명왕성이 있는데요. 이 명왕성은 얼마 전에 지구 이제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됐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외행성이라고 붙어 있어요. 자, 좀 볼게요. 수성을 뭐라고 하냐면 머큐리라고 합니다. 머큐리는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의 신. 무슨 가방인가요? 에르메스인가?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금성은 비너스죠. 비너스인데 요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하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니까 미의 여신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미의 여신. 얼스는 지구인데 지구는 조금 있다가 제가 붙은 이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르스는 화성인데 화성의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 모래고요. 거친 환경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의 과학 기술로는 뭐 이제 생물이 있다, 없다,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뭐 물도 지금 있다. 지구에서 인류가 화성으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화성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마르스는 뭐냐면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로 하면 아레스가 이제 전쟁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가 이 중에 최고 크죠.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최고 짱입니다. 그 다음에 세턴, 요건 이제 우라노스, 요거는 하늘의 신입니다. 넵튠은 바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 이건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이제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신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의 역사 또 이제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막 생겨났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제 생겼을까? 왜냐하면 지구가 생겨야 뭐 우리도 시간을 카운트하든지 말든지 하는 의미가 생기겠죠. 그죠? 그 쬐끄만 저 쬐끄만 지구가 이 넓은 보이지도 않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측정 방법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은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허블 망원경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름이 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와 거리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성들이나 별들은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 빛을 막 발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없어져요. 근데 그 확 밝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별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데 태양도 조금 있으면 폭발할 거예요. 몇 억 년쯤 지나면. 빨리 피난을 가셔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폭발하는데 그 빛이 우리한테 오려면 적어도 10만 광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그게 반짝 터졌다 그러면은 원래 그 별은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별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우주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 전부 다 수학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건 공식은 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허블의 법칙, 이건 아시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다. 또는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거가 우주가 같은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저런 식을, 아주 간단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즉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죠. 네. 그죠?
예, 이게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왜? 이게 계속 빵 터져서 커진다며요. 커지면 은하도 늘어나겠네요. 점점점. 그죠? 그럼 은하가 자라는 속도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달도 점점점 사실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달도. 1년에 3cm씩 멀어지고 있어요. 달이. 자기 궤도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궤도가. 자, 어쨌든 은하까지의 속도가 있을 거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수학적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거리를 여기 오늘 봤는데 요만큼이야. 100년 전에 봤을 때는 요만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뭐 삼각함수라든지 등등등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저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가 뭐하고 똑같냐? h분의 1이더라. 이 h가 뭐냐면 바로 허블 상수라는 겁니다. 예, 저거로 되더라. 허블 상수가 얼마냐? 여기 지금 h가 얼마냐면 70.8 플러스 마이너스 1.6입니다. 거리가 얼마냐? 이게 속도예요.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은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1초에 70km만큼 나가는 거예요. 1초에 70km. 시속이 아니고요. 초속 70km입니다. 시속으로 고치려면 여기다가 3600을 곱해야지 우리가 시속 몇 킬로 이게 나오는 거죠. 3600이니까 보통 한 4000쯤 곱하면 얼마입니까? 28만 킬로쯤 되겠죠. 시속 28만 킬로입니다. 28만 킬로면 지금 이 속도를 따라갈 우리가 발명한 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메가파섹이라고 합니다. 메가파섹인데 메가파섹은 파섹의 100만 배예요. 1파섹이 얼마냐면 3.269학년입니다. 즉 1초에 31조 킬로미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이게. 이걸 가지고 측정한 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고 지구는 약 한 45억 년쯤 된다라는 거를 유추해낸 겁니다. 굉장하죠? 여기 이제 계산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뭐 해보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구가 45억 년쯤에 탄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느냐?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먼지들이 막 모입니다. 모여서 얘가 회전하니까 회전하면서 모이면서 꽁꽁꽁 다져지고 더 모이니까 더 세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탁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위성을 갖고 있죠. 달이라는. 이 달이 언제 생겼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올 1월 달에 행성 충돌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게 맞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로 굳어지게 됐죠. 이게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화성보다 작은 크기의 그 뭐랄까요, 해성이 날라와서 부닥친 겁니다. 지구하고. 부닥쳐서 그 충격으로 지구가 쪼개져요. 쪼개져서 그 파편이 떨어져 나간 게 뭐냐? 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빵 터졌으니까 쪼개져 나갔으니까 하여튼 점점점 멀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cm씩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지구를 떠날 겁니다. 곧 한 몇 억 년쯤 뒤에요. 이제 이거를 이런 수식을 계산하고 등등등 하면 사실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고 등등한데 그래서 제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탄생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빅뱅입니다. 우주의 탄생은 빅뱅인데 빅뱅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은 혼돈에서부터 시작됐다. 카오스, 케이아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발음은 케이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카오스라고 하죠. 세상은 혼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우주 먼지들이 막 있는데 이게 뭉쳐져서 콩알만한 게 하게 뭉쳐지고 그 다음에 얘가 빵 터진 겁니다. 터져서 그게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엄청 큰 폭발이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큰 폭발이다 해서 빅뱅이라고 아까 했었고요. 자, 이 카오스는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 카오스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분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제가 수학을 지금 한 30년 하는데요. 수학
하는 저도 분야를 다 모릅니다. 어쨌든 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위상수학도 있고 통계도 있고 대수학, 해석학, 뭐 기하학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상수학이나 해석학하고 합쳐진 그런 쪽입니다. 이 카오스는 뭐냐면요, 어떤 체계가 확고한 규칙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알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현상, 예측할 수 없는 현상, 이게 카오스예요. 혼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카오스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수학적으로 좀 더 따지면 뭐가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있는데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게 당연히 예측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세계. 그런 거. 수학적으로 따지면 선형이 아닌 비선형.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쭉 변해요. 쭉. 이렇게 해서 10년 뒤엔 이렇게 되겠구나. 20년 뒤엔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이 됩니다. 근데 얘는 예측이 안 돼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에다가요.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얘가 퍼지죠. 그럼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물 양에다가 똑같은 잉크를 두 번째 떨어뜨려 봅니다. 컵을 한 10개쯤 주면 떨어뜨려요. 모양이 그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으니까 똑같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다 틀려요. 퍼져나가는 모양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같은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비선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식과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하기 힘드냐 이걸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 카오스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효과가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원래 나온 건 이래요. 브라질에 무슨 나비가 떼로 몰려다니는 뭐 있습니다. 남미에서 있다가 뭐 막 옮겨가는데 그 브라질의 나비가 한 마리가 있어요. 얘가 날개짓을 막 합니다. 날개짓을 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뜨니까요. 그러면 얘가 차면 아무리 나비지만 공기를 차면 공기가 움직이겠네요. 그 공기의 움직임이 옆에 공기에 영향을 줘서 공기가 점점점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놈이 막 해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미국의 남부에 허리케인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침 함부로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태풍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침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소한 어떤 일이라도 그 결과가 엄청 커질 수 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실제 예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얘가 이제 가다가요, 무심결에 그냥 브레이크를 한번 띡 밟았다 뛰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달려오는 차는, 요 차를 보고, 얘가 브레이크를 밟네, 나도 밟아야지.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근데 밟는데 이 사람보다, 얘 사람이 1초 밟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5초, 2초 밟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밟게 돼요. 계속.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요. 똑같은 속도로 차가 쫙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1초만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 놓으면 30km 뒤에서는 차가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사고도 안 났어. 어떤 놈이 브레이크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놈이네. 오래 사시겠죠.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이제 나비 효과고,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막히는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요. 아까 혼돈에서부터 세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지구는요, 혼돈이 막 있다가 그 혼돈 속에서 가이아라는 여신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냐? 그냥 혼자 스스로 태어나요. 혼자 스스로 여신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 지구를 생명체로 보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이아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 사람도 감기 들리다든지 뭐 하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막 열도 나고 뭐 이렇게 하죠. 막 버티고 그러면 또 낫기도 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도 생명체라 그냥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다. 근데 그 벌이는 일들이 뭐냐? 엘니뇨, 뭐 등등등 태풍,
무슨 뭐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이아로 한테 치면 우리 인류가요, 병균이에요. 병균이 계속해서 가이아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가이아는 자기가 몸이 낫기 위해서 자꾸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거죠. 왜? 자기가 낫으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가이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놔두면 지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예. 이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예. 생명의 씨앗이자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태어나요. 그게 가이아 여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아 여신을 축으로 한 신화를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래야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카오스에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여기서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이게 지구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신화도 다 비슷해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자, 여기서요, 이렇게 저 가이아가 스스로 새 아들을 낳아요. 스스로 아들을 낳습니다. 뭐 신이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라노스라는 하늘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폰토스라는 바다의 신을 낳아요. 세 번째는 우레아라는 산맥의 신을 낳습니다. 이거 보니까 처음 지구가 생성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 산맥이 있고, 그죠? 이렇게 나서요, 가이아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이아가 우라노스하고 결혼을 해서요, 애들을 낳죠. 6 아들과 6 딸을 낳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을 보면 오케아노스, 이게 대양입니다. 바다죠. 큰 바다를 낳고, 히페리온, 광명을 낳고, 이게 이름이 이제 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낳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농경의 막내 아들을 낳고요. 테티스, 맑은 물, 뭐 등등등 나고, 레아라는 풍요를 낳습니다. 이렇게 낳아요. 이렇게 낳는데, 우라노스가요, 이거 이외에도 둘이 결혼해가지고 별거 다 나옵니다. 막 머리가 50개인 애도 태어나고, 눈이 하나인 애도 태어나고, 막 괴물들이 태어나요. 그 괴물이 뭐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현상들입니다. 막 천둥치고, 막 비 오고 이러는 거를, 홍수나고 이러는 거가 이 신들이 어떤 자식을 만들어내서 걔네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못생겼어요. 얘들은 괜찮은데, 여기 12명은 괜찮은데 나머지 자식들은 엄청 못생기고 엄청 난폭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 자식들을, 자기 자식들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지하 감옥이면 어딜까요? 엄마 뱃속이에요. 왜? 지구 자체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라노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넣어놔요. 근데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크니까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아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애를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다 내 몸에 돌을 넣느냐? 그래서 우라노스를 쫓아내야 되겠다. 왜?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아버지를 물리칠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물리칩니다. 왜냐면 하늘의 신을 감히 어떻게 해. 근데 막내가요, 원래 이제 무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있죠. 크로노스가 막내인데 막내가 내가 할게요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자기 몸속에서 무쇠를 딱 꺼내요. 몸속에 이게 지구에 많은 쇳덩어리들이 있죠. 쫙 꺼내서 낫을 만들어 주면서 크로노스한테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신이니까 죽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애를 못 낳게 꼬추를 잘라라. 그리고 쫓아내라.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우라노스가 지구를 덮쳐옵니다. 이제 애를 만들기 위해서 덮쳐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밤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때 크로노스가 어머니가 준 낫으로 꼬추를 잘라서 이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라는 자기 그 누나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6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안 꺼내내요. 그래서 가이아가 이 크로노스한테 네가 네 아버지를 쫓아낸 거하고 똑같이 너도 내 자식들한테 쫓겨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아들, 딸을 낳으면서 전부 다 그냥 삼키죠. 죽이진 않고 자기 뱃속에 키우겠다. 왜? 자기를 못 물리치게.
그래서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맨 막내였어요. 6번째 태어났는데 얘만 이제 이 레아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뱃속에 못 넣게 하죠. 그래서 제우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아버지를 또 몰아내고 이 신들이 이제 지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자기 아들 딸들을 또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아폴론,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아테나 이런 신들이 이게 이제 12신입니다. 지금 여기 6, 여기 7이죠. 네, 어떤 경우에는 이 헤스티아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올림포스의 12신, 저기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12신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다스립니다. 그게 이제 신의 시작이고요. 요 신까지가 바로 거신족입니다. 몸이 엄청 커요. 그걸 뭐라고 하면 티탄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우리 여기 밖에 나가면 1.1톤짜리인가요? 트럭, 타이탄 트럭 많죠? 그 타이탄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가 바람둥이인 이유는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제우스의 후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갖다 붙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우스가요, 나중에 이제 뭐 무네모시네하고 또 결혼합니다. 워낙 많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딸 9을 낳습니다. 딸 9을 낳죠. 이게 뭐냐면 무네모시네는 기억을 담당하고 그 딸 9이 뭐냐면 뮤즈의 여신이에요. 뮤즈의 여신, 9 여신입니다. 그 9 여신이 뭘 맡느냐? 기억을 맡아요. 그 기억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뮤즈의 여신들이 맡은 게 뮤지엄, 박물관, 뮤직, 음악.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서사시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글자도 문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전해주면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곡을 입혀서 노래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이 옛날에는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뭐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큰 낫이 있죠. 낫으로 아버지의 꼬추를 지금 자르고 있어요. 젖꼬추가 지중해에 뚝 떨어지는데 그 지중해에 떨어진 꼬추에서 뽀글뽀글 올라온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여신이 태어날 때 장미꽃이 같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흰 장미 뭐 이런 거.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은 미의 여신인데 어떤 미의 여신입니까요? 꼬추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입니다. 즉 성적인 미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꽃이 뭐냐면 장미입니다. 장미의 꽃말이 사랑이죠. 근데 무슨 사랑일까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장미꽃 받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부모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잘라냅니다. 이게 이제 어디 가시면 그래서 무슨 유럽을 가시든 어디 가서 보시면 저렇게 낫을 들고 있고 또는 이렇게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신은 다 크로노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크로노스가 농경을 관장하는데요.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시간을 알아야죠. 씨 뿌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라노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래서 그걸 금의 시대라고 그래요.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대를 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제우스가 잡았을 때는 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혼돈이 시작돼요. 막 싸우고 막 등등등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런 표시가 있다 그러면 크로노스구나. 그리고 인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꼬추를 자르면서부터 시작됐구나. 라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고대 인류의 시간은 어쨌든 동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동굴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있을까? 왜 저 별들은 어제는 저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을까? 그래서 시간의 기록을 한 달, 1년, 뭐 하루, 한나절 이런 길고 짧은 시간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계와 달력이에요. 그걸 표시하는데요. 이거는 인류 최초의 시계는 뭐냐면 해, 별, 달입니다. 해는 하루의 짧은 시간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림자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별은
좀 긴 시간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별이 위치가 안 바뀌어요. 한참 지나야 바뀝니다. 달은 금방 바뀌죠. 또 달은 하루보다 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제는 요만했는데 오늘은 좀 더 커졌네 등등등 해서 차고 기울고 하는데 30일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태양을 이용한 시간 측정. 저겐 앙부일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요거는 제가 어디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옆에 이제 해시계 찍어온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외계인 친구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외계인이 지구에 딱 쳐들어왔어요.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격할까? 이거 작전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외계인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요, 시계를 딱 봐요. 이게 우리 집 시계입니다. 수학자네 시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몇 시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시계를 찍은 거예요. 시계바늘이 어떻게 도나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걸 외계인이 보고 뭐라고 했느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북쪽, 북반구를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구의 모든 문명은 북반구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보실까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북쪽에다요, 나무를 딱 꽂았어요. 그걸 옆에는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태양이 뜹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태양은요 적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적도를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작대기가 이런 그림자 모양을 계속 갖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뭘 보신 걸까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걸 보신 겁니다. 시계바늘이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돌지? 이래서 그렇게 돌아요. 지구의 그림자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가요. 이렇게 변해가는 게, 이렇게 변해가면 어딜까요? 남반구에서 처음 시계를 만들었겠죠. 남쪽에서, 지구의 남반구에서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외계인이 무조건 지구의 북쪽을 먼저 공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인류의 비밀을 알려준 거죠. 시계 하나 가지고요.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근데 얘가 자전도 해요. 근데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의 똑같은 면만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달 뒤편으로 로켓을 쐈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빛이 안 납니다. 얘는 그냥 바위덩어리예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돌면서 지구의 움직임, 인력 서로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지구의 바닷물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달의 인력으로. 그래서 이제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왜 1년이 12달이냐? 달의 상망이 12번 일어나요. 똑같은 계절, 지금 시작해서 다음 요 계절까지 오는데 12번 달이 찼다 기울었다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달이 됐고요. 그거가 차고 기우는 걸 보니까 30일 밤쯤 돼요. 그래서 음력은 1년이 360일쯤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4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나중에 윤달로 끼워 넣죠. 통째로. 이게 이제 한 15,000년쯤 전쯤 되는 뼈입니다. 이상고라는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뼈인데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계산하기 위한 도구다. 왜냐하면 저기 눈금이 막 있는데요. 저 눈금을 보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수의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계산을 위한 도구다. 뭐 숫자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한 도구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또 한 도구는 뭐냐면 달력이다. 왜냐하면 색입눈을 다 더하면 음력으로 약 6개월에 해당되는 숫자다. 또는 달의 위상하고 월경 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달력이다라는 주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시간을 기록했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많이 안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별자리가 다음 똑같은 위치로 오려면 1년 걸리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요, 북두칠성이요, 우리가 보기에 북반구에서 볼 때 봄, 여름, 가을 모양이 변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국자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을 보고 지금이 여름인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건 뭐냐? 큰 시간을 기록할 때 별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느냐? 시간은 원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금 흐릅니다. 흐르는데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뭐 시계가 있죠, 시계. 그 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게 뭐냐? 바로 수학이에요. 그런 시간의 관찰,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 또 계산하는 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끌고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 그냥 뭐 바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시간의 이면에 굉장한 과학과 수학이 숨어 있다. 똑같이 시간과 수학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늘 우리가 갖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연을 시간의 역사로 잡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